자, 안녕하세요. 1학년 미술, 서양미술의 흐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먼저 번에 했었던 선사미술, 고대미술, 중세미술의 시대별 상황상만 정리하고 갈게요. 선사미술은 주술과 기원을 담았던 그런 시대별 사회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그런 서원을 뜻을 두었던 미술문화, 미술의 시대별 사회상이었고, 고대 미술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후 세계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영광되게 바라보고자 했던 그런 사회상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그리스는 인간의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별 미술 사회상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는 인간의 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성까지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그런 미술 시대별 사회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시대는 오늘날까지도 유럽 문화의 두 축 중에 하나인 헬레니즘 문화의 축이 되었습니다. 자, 중세미술은 앞서 이전 시대 고대 미술 시대에는 인간의 지혜라든가 인간의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중세미술은 분위기가 반전돼요. 이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나면서 이 기독교 종교가 로마 시절 국교로 공인되면서 전 유럽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미술 문화도 인간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신을 숭배하는 신을 숭배하는 미술 사회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전 시간 수업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4번 르네상스 미술로 가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부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문예의 부흥, 시대적으로는 14세기, 16세기까지를 르네상스 미술시기라고 하는데, 자, 부활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부활하자? 즉,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전 문화로 부활하자. 고전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클래식이죠. 클래식 문화로 돌아가자. 그것이 르네상스 미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클래식은 어느 시대가 클래식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금도 서양 문화나 지금 현재 문화도 이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클래식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세까지는 인간은 한참으로 나약하고 비루한 존재였지만, 르네상스가 되면서 다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요. 자, 조형적인 특징은 클래식 고전 문화로 돌아가면서 그리스나 로마의 완벽한 조형미로 다시 돌아갑니다. 독창적인 측면을 보면 이 당시 르네상스 작가들은 인체 해부를 열심히 했어요. 화가들이라도. 그리고 투시 원근법을 좀 더 개성하고 발전하고 공기 원근법까지도 생각해내게 됩니다. 자, 사회상은 신과 인간이 조화롭게, 그러니까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신이었지만, 이것이 르네상스로 오게 되니까 신도 신인데 거기에 인간도 조화롭게, 신과 인간이 조화롭게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르네상스 3대화가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미지를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지오토라는 그 이탈리 르네상스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시작했던 지오토라는 작가가 그린 에도라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그림이죠. 여기 누굴 슬퍼하는 걸까요? 예,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그 어머니인 모친 마리아가 이제 슬프게 끌어안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12사도들이 슬픈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정교화들은 단지 예수님을 이렇게 슬프게 표현하는 그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이미지와 함께, 그러니까 심볼과 함께 예수님이 근엄하게 표현되었는데, 르네상스 시절에서는 예수님의 표현이 슬프게 표현됐죠. 즉, 인간이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예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인간도 같이 존재함을 표현했던 것이 이 지오토의 그림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자, 비너스는 여신이죠. 그리스 여신입니다. 자, 로마 말로는 비너스라고 하지만, 자,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자, 여기 어떤 여성을 이제 끌어안고 있죠. 자, 여성은 이 서풍의 신 제피로스의 여친이에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포옹하고 있죠. 이 신들이.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비너스가 바다 한가운데서 탄생했지만, 자, 석희 육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 육지 쪽으로 미끄러뜨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의 여신 호라가 다급하게 이런 부드러운 천으로 이루어진 시폰천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옷을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벌거벗었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중세 때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나 여성들을 그리는 걸 상당히 싫어했는데, 그리더라도 일부러 못생기게 그렸지만, 르네상스에 오니까 여신처럼 그렸죠. 한마디로. 게다가 누드화예요. 누드화. 중세 때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누드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아까 얘기했던 르네상스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예. 자,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좌우 양옆에 12사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식사죠. 예수님이 이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식사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델리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의 벽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식당 입구고요. 이 아래 수도사들이 식사를 할 때 벽면에 있는 예수님과 12사도가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감상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인데, 자, 여기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같은 이 그림은 당시 중세든 르네상스 시절이든 통속적인 그림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웬만하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유독 다빈치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뭘까요? 다빈치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이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12제자가 다섯이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식사하는 것이 보통적인 그림이었다면, 다빈치 그림은 예수님이 내가 어느 한 사람의 배반으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팔려 넘겨지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장면에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을 표현하고자 했던 건 다빈치의 무엇인가 인간적인 결정이었겠죠.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여기가 있는데 누굴까요?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 왼쪽 편에 이분을 보면 돈 주머니를, 은하 주머니를 손에 꼭 쥐고 있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배반했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다빈치의 또 하나의 걸작인 모나리자입니다. 자, 모나리자는 이 그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설명할 때 혹시나 그림을 웬만하면 그림이 소장된 곳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 나중에 꼭 찾아가서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나리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걸작품들이 진짜 무수히 많지만 특히 모나리자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모나리자가 유리방 안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가품이에요. 진품은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장사꾼의 젊은 부인이에요. 젊은 부인을 초상화에 그려주기를 결정했습니다. 다빈치에게 의뢰했는데 지오콘다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지도 않은 이 작은 초상화를 다빈치는 4년 동안 지루하게 그렸어요. 그런 이제 부유한 상인으로부터 제작비라든가 후원금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질질 끌면서 그렸는데 결국 그려놓고 다빈치는 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주인한테 안 넘기고 갖고 프랑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수상하다가 프랑스에 남은 것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자, 다빈치 하면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것이 유명한데,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것은 공기원근법이에요. 여기 모나리자 뒤에 배경을 보시면 여기 기암괴석이 있고 멀리 풍경이 보여지는데, 멀리 있는 풍경일수록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고 앞에 있는 풍경은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죠. 이러한 것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고, 오늘날 화가들도 이러한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두 번째 르네상스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인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라는 이 성당 천장화, 벽도 아니고 천장에다가 허리를 뒤로 꺾고 이 그림을 홀로 4년 동안 그렸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빈치 같은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혼자 작업할 때도 있지만 조수한테도 살짝 맡길 수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기 그림을 안 맡기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4년 동안 완성하면서 허리병까지 걸렸는데, 자, 전지창조는 창세기의 그림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그림을 표현했어요.
이 그림은 이제 로마 바티칸에 여러 개 예배당이 있고 성당이 있는데 로마 바티칸궁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습니다. 로마에 있지만 그리고 로마 바티칸에는 교황이 살고 있죠. 로마의 교황이 살고 있어요. 그 여러 성당 중에서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천장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놀러 가시면 여기를 가보셔야 됩니다. 자, 이 창세기 그림은 아담의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낙원을 추방받고 그리고 출애굽하기 이전까지의 그러한 이제 여러 선지자들의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천지창조의 아담의 탄생의 부분이에요. 자, 이 아담의 탄생에 보면,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깨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기보다는 손끝과 손끝으로 뭔가 생기를 불어넣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성경 그대로 그림을 그렸다라기보다도 다빈치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극적인 순간을 표현하고자 했던 어느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마우스 투 마우스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조금 어색했겠죠.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한 여인을 품에 안고 있죠.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아담의 배필인 요 하와입니다. 이브라고 하는 하와입니다. 이 하와는 아담을 쏘아본다기보다도 우리 서방님 저기 계시는데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근데 다빈치의 그림은, 자, 하나님은 옷을 입혔지만 인간들은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르네상스 미술은 인체의 완벽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인체의 부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육질의 다부진 아담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그림은 그 뒤 천지창조를 그린 뒤에 10년 뒤에 또 한번 로마 교황청으로 그림 의뢰를 받아요. 그래서 역시나 시스티나 성당 천장이 아니고 벽에다가, 제단 벽에다가 그림 그리기를 의뢰받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렸을 때는 여기 있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벌받고 있는 사람들, 또 천국에 올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벌거벗은 누드화로 그랬지만, 왜 교황은 누드화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다빈치 생각은, 역시 그림은 다빈치 생각은 달랐죠. 그것이 르네상스 분위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신과 인간의 적절한 조화. 그렇죠. 현재는 옷이 입혀져 있지만 그 후대에 다빈치의 그 수제자가 다시 옷을 입혀 그린 거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 천국으로 올리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고요. 여기 한 인간이 괴롭게 생각하고 있죠. 이 장면을 모티브로 그린 사람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림이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두 번째 걸작인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는 누굴까요? 다비드는 유대인 발음이 다비드이지만 프랑스 이름이 다비드이지만 보통 영어로 쓰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자, 역시 이 다윗. 이 다윗은 누굽니까? 예, 유대의 2대 왕이었죠. 그리고 유대를 통일하고서 유대의 민족적인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몇 사람 중에 다윗 왕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조각을 했는데, 역시 또 다빈치는
인체의 완벽한 해부학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간의 인체적 이상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누드로 조각을 하고요. 얼굴이 상대적으로 커요. 이거는 5.5m가 되는 아주 거대한 조각상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받침대가 있고 사람이 역시 아래에서 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일부러 크게 조각해서 아래에서 위로 바라볼 때에는 적절한 신체 비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한 겁니다. 자,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3대 화가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고요. 역시 이것도 바티칸 궁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로마 교황청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여기 아테네 학당은 로마 시절, 그리스와 로마 시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와 로마는 고전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최고 정점에 달했고, 오늘날도 철학이나 정치, 수학, 천문학은 로마 시대 사람들의 그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 세우고 있고 형이상학,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바닥으로 향하고 있죠. 형이하학. 예. 그런 이상과 현실적인 세계를 추구했던 두 철학자가 가운데 있고요. 여기 이분이 컴파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은 유클리드 기하학자이고요. 여기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 수학자이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사회, 철학, 문화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그림은 역시 뛰어난 투시 원근법으로 입체적인 공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지금 보면 로마 교황청이라는 건 신이 있는 집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이성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 르네상스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성모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림의 형식을 라파엘로가 만들어내는 양식이구나. 양식을 만들어내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이 아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아기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기는 약대, 즉 낙타의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 아기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의 삼각구도로 라파엘로가 통속적인 성모자상의 이 형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후기로 가면 이제 북유럽, 아까 얘기했던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도 이탈리아 남유럽 사람이랐다면, 후기에 가면 네덜란드 북유럽 쪽으로 이러한 이제 르네상스 문화가 퍼져 나가게 되고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 얀반 에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아르놀피 부부의 초상인 그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건, 이 사람들이 얀반 에이크라는 화가가 최초로 유화 물감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림이 살짝 터치가 거칠었지만 유화 물감 이후서부터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매끈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크 미술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크라는 말은 일그러진 진주예요. 자, 여러분, 진주는 동글동글한 게 아주 예쁜 거지 않습니까? 진주는 동글동글한 게 아주 예뻐요. 이것이 이 동글동글하고 매끈한 이 진주가 르네상스인 거죠. 근데 17세기로 오면 14세기서부터 16세기 동그란 진주를 같이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모범생이죠. 모범생이었다면 17세기로 가면 좀 삐딱선을 타요. 이런 일그러진 진주, 이것이 바로크 특징이에요. 약간 불량 학생, 나쁜 학생은 아니지만 일부러 불량 학생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런 반항기가 바로크적인 문화입니다. 여기서 고전에 대한 경멸이라고 하는 건 고전주의 경멸, 어떤 경멸? 그리스, 로마를 경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되고 역동적인 그리고 강한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얌전얌전 차분차분 그런 그림이 아니라 아주 센 그림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사용과 표현에서 또 사실적인 표현력을 갖게 됩니다. 조형성으로는 르네상스를 넘어서는 조형성을,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더 넘어섰어요. 그림 그린 수준이. 독창성은 역동적인 구도와 색채 그리고 빛의 활용, 이것이 중요하고, 사회상은 부르주아의 절대 군주 지지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됐어요. 이 사회 분위기는 17세기 유럽 17세기는 왕권이 강화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장엄한 궁전 건축과 궁전 예술, 궁전 음악이 발달했던 어떤 시기가 17세기 바로크 시대입니다. 자, 대표적인 작가로는 루벤스, 렘브란트, 베르메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자, 루벤스는 플랑드르 지방, 지금의 벨기에 사람인데, 여러분 플랑드르 지방 하면 생각나는 게 플랑드라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펄란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에 보면 플란다스의 개 있죠? 그 플란다스의 주인공 네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극적으로 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얼어 죽죠. 어디서 얼어 죽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이 그림이 그려진 성당 안에서 이 그림을 보고 감동에 벅차오르다가 사랑하는 자기의 강아지 펄란다스하고 얼어 죽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만화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면서 목 놓아 울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어쨌든 그 네로, 펄란다스에게 네로가 그렇게 보고자 했던 이 그림이 르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예요. 자,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지고 있는데 똑바로 얌전하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면 심하게 몸이 비틀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나 그런 여인들에 보면 그 동작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즉 강한 동작의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절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얌전하게 그냥 그렸지.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는 이제 빛의 화가로 유명합니다. 원래 이 그림의 주제는 이거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 빛의 화가로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이 네덜란드 화가에서 그 네덜란드에는 길드라는 이제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 상인 조합은 일종의 부르주아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지식과 어떤 부를 혜택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성이라든가 자신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민병대, 즉 자율경찰대를 조직하고 그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서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그리기를 의뢰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밤에 그린 그림이 아니고 낮에 그린 그림이지만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였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경을 연극 무대처럼 깜깜하게 처리해버리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여러 방향으로 빛이 오고 그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의도가 다분히 이제 주관적인 개입이 된 그림의 구성이라든가 구도가 색상, 빛 이런 배치가 다분히 의도적이죠. 자,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베르메르라는 작가가 그린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그래서 베르메르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영화로도 많이 영화 진주귀걸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여인을 이 베르메르가 유명해진 뭐 그런 이유는 역시 빛이죠. 빛이 왼쪽에 대각선으로 내려오고 있고 반대에 그림자가 드려지고 있으면서 배경을 깜깜하게 이런 빛의 효과를 잘 표현하고 그리고 느낌이 고요하면서도 매력적인 조형성을 갖고 있었던 화가가 베르메르였습니다. 자, 마지막 로코코 미술입니다. 자, 로코코라는 말은 매끈한 조약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가에나 해변가에 가면 예쁜 돌이 있으면 갖고 싶죠? 예쁜 걸 갖고 있죠?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색깔을 칠하고 장식도 하고 그러죠? 이러한 것을 로코코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 말로. 로코코는 예술적이고 장식적인 양식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18세기, 그러니까 18세기, 유럽의 18세기는,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17세기는 왕 중심의 문화였다면, 18세기는 귀족 중심의 문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과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 면모를, 그리고 사치라고 하면 역시 뭐 보석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의류 이상이라든가 다양하게 장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로코코 분위기라고 하고요. 이러한 귀족 중심의 이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길 좋아했는데 이런 걸 로코코 미술이라고 하고요. 세련되고 또 유의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미있게 노는 거죠. 재미나게 노는 걸 유의적이라고 합니다. 재미나게 노는 것. 예. 이런 귀족들의 재미나게 노는 문화라든가 그리고 여성스러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감각적인 장식 미술과 공예 미술이 발달된 시절 로코코 미술 시대고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와토 프라고나로 뭐 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볼게요. 자, 이 그림은 로코코 시절 와토 작가가 그린 키타라 섬으로의 출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귀족들이 이게 귀족들 남녀가 있고 서로 재미나게 놀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자, 제가 이 당시는 설명드려야 되는 게 유럽에서는요 15세기서부터 16세기 혹은 17세기 이 당시가 대항해 시대라고 해요. 대항해 시대. 이전에 대항해 시대예요. 배를 타고서 식민지 신세계를 찾고 식민지 개척하던 시대예요. 식민지 개척하고 그리고 식민지 장사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상업을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유럽으로 가져오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귀족들 남자들은 귀족이나 군인들 장교 같은 군인들은 배 타고 신세계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남성들은 대부분 배 타고 신세계로 떠나요. 그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성과 자녀들이죠. 여성과 자녀들은 아빠와 장군들이 벌어온 그런 부를 가지고 호화스러운 사치 생활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이 남성이 진짜 남편일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재미나게 놀고 있죠. 예. 그리고 이 풍경을 보시면 뭔가 바로크 시절처럼 억센 표현이 보입니까? 그냥 부들부들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있죠. 이것이 로코코 문화 특징이고요. 자, 프라고 나루가 그린 그네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예, 겨울왕국 만화 영화 보시면 그 동생 안나가 문을 열어줘라는 뭐 그림을 그리면서 이 동작을 잠시 그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죠. 아마 상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바로크 시대의 그림처럼 뭔가 대담하고 극적이고 웅장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런 숲속에 정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 집 안에 이런 정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상당한 부자야만 가능했겠죠. 자, 부들부들해. 그리고 여기 하인이 그네 밀어주고 있고 여기 아가씨는 남자친구와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적인 분위기가 로코코 미술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르네상스는 신과 인간의 조화를 띄었다면 바로크 미술은 신보다는 약간 더 인간이었다면 로코코로 가면 신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인간이 위주였고 귀족 중심의 인간 문화를 발달했던 시대를 로코코 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